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은 고전 소설을 한 권 들고 왔어요.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란 책인데요. 제목은 익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초창기에 전염병이란 주제와 맞물려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때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이제는 코로나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 되어버렸네요. 카뮈가 처음 생각한 이 소설 제목은 패스트가 아니라 수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작품은 재앙이라는 집단적 비극과 마주한 인간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질병에 대항하는 새로운 휴머니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지난 날들을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설의 시작부터 30-40분 정도의 분량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짬이 나는 대로 나머지 부분을 녹음해서 완독 버전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이 기록물에서 다루고 있는 기이한 사건들은 1940년대 오랑시에서 발생했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곳은 다소 이례적이었던 이 사건들이 발생할 법한 장소는 아니었다. 사실 오랑은 언뜻 보아도 평범한 도시로 알제리 해안에 있는 프랑스의 한 도청 소재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오랑시 자체는 언뜻 보기에 흉하다.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도시가 세계 각지에 있는 수많은 상업도시들과 무엇이 다른지 알아차리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예를 들어 비둘기나 나무, 공원이 없어서 새들의 날갯짓도 나뭇잎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밋밋한 도시를 어떻게 설명하면 상상할 수 있을까? 이곳에서는 계절의 변화도 하늘을 보아야만 간신히 읽을 수 있다. 봄이 오고 있다는 것도 오직 바람결이나 어린 장사꾼들이 교회에서 가져오는 꽃바구니를 통해서만 가까스로 알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을 통해 봄을 느끼게 되는 셈이다. 여름이면 태양은 바짝 말라붙은 집에 불을 지르듯 내리쬐고 모든 것이 타버려 뿌연 채가 벽을 뒤덮는다. 그래서 덧문을 닫고 그늘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 반면 가을에는 비가 잦아 온통 진흙탕이다. 맑은 날은 겨울에야 비로소 찾아온다. 어떤 도시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이 작은 도시에서는 기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일이 열정적이면서도 동시에 무심한 태도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이곳 사람들은 삶의 권태를 쉽게 느껴 어떤 습관이라도 하나 가져보려고 애쓰고 있다. 또한 이곳 시민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모두들 하나같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장사에 관심이 많고 삶의 주된 목적이 소위 말해 사업을 하는 것이다. 물론 단순한 즐거움에 대한 흥미도 없지 않아서 여자와 영화, 해수욕을 좋아한다. 그러나 매우 합리적인 사람들이어서 이런 쾌락들은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을 위해 아껴두고 주중의 다른 요일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한다. 저녁에 퇴근하면 정해진 시간에 카페에 모이거나 길을 산책하거나 아니면 각자 집에 가서 발코니에 앉아 있는다. 이곳 젊은이들의 욕망은 격렬하고 순간적이다. 한편 이곳에서 나이 든 사람들의 취미 생활은 공굴리기 모임이나 회식 같은 친목회, 포커게임 동호회 정도이다. 물론 이런 삶의 모습은 분명 우리 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다. 확실히 오늘날에는 어느 도시에서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일이 끝나면 이어서 카드놀이를 하고 카페에서 잡담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는 것이 보편적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때때로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하는 예감이 들게 만드는 도시나 나라가 있다. 물론 그런 예감이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저 예감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변화를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오랑은 그와는 정반대이다. 오랑은 분명 아무런 변화를 예감할 수 없는 도시, 말하자면 완전히 기계적이고 현대적인 도시이다. 그러므로 이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법에 대해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남자들과 여자들은 이른바 성행위를 하면서 서로를 빠르게 소모해버리거나 아니면 두 사람만의 긴 교제를 시작한다. 양극단 사이에서 중간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건 역시 독특한 일은 아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오랑에서도 시간이 없고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우리 도시에 독특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죽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어려움이라는 단어보다는 불편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병을 앓는다는 것이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병들었을 때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도시와 나라가 있다.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다. 병든 사람은 관심이 필요하고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어 한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오랑의 경우는 다르다. 장렬하는 열대기후, 상교역 규모, 무미건조한 도시 환경,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석양, 향락적 분위기 등 여러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오랑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스스로 건강을 지켜야 한다. 이곳에서 병든 사람은 몹시 외롭다. 모든 주민이 전화로 혹은 카페에 앉아 어음과 선화증권의 할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더위로 지글거리는 벽에 갇혀 죽어가는 누군가를 생각해보라. 이처럼 메마른 장소에서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현대적일지라도 거기에는 뭔가 불편한 점이 있으리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지적만으로도 우리 도시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정은 금물이다.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이 도시와 이곳의 일상생활이 평범하다는 사실이다. 사람이란 일단 익숙해지고 나면 하루하루를 어려움 없이 보내게 된다. 우리 도시가 익숙해지기 쉬운 곳인 만큼
모든 것이 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곳의 삶이 별로 흥미롭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소한 이곳에서는 무질서라는 것을 모르고 지낼 수 있다. 솔직하고 친절하고 활동적인 우리 도시의 주민들은 여행객들로부터 항상 합리적이라는 평을 받아왔다. 다채롭지도 않고 식물도 영혼도 없는 이 도시에서 여행객들의 마음은 푸근하게 누그러지고 결국 쉽게 잠을 청할 수 있게 된다. 이 도시는 헐벗은 언덕 한가운데서 완벽하게 선을 그어놓은 듯한 만과 마주하면서 빛나는 언덕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풍경과 접해 있다는 사실도 덧붙여 지적해두고 싶다. 다만 이곳은 만을 등지고 세워져 있어서 바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다를 보려면 일부러 찾아가야만 한다는 점이 아쉽다. 이 정도 설명이면 이곳 시민들이 그해 봄에 일어난 사건의 발생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리라는 점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록물의 서술자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사소한 일들까지 여기에 기록해 둔 것은 그것들이 일련의 중대한 사건들을 예고하는 첫 신호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실들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질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게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서술자가 그러한 각자의 사정을 다 고려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며 그것이 민중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 따라서 서술자가 기록하는 사건이 명백한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수천 명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점은 단언할 수 있다. 결국 서술자가 맡은 임무는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서술하는 것뿐이다. 게다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만 이 기록물의 서술자는 우연히 상당수의 진술을 직접 수집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상세히 서술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되어버렸다. 그렇지 않았다면 서술자는 이런 일을 시도할 자격을 결코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서술자는 역사가로서의 소임을 행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비록 아마추어라고 해도 역사가는 자료를 갖고 있기 마련이다. 이 이야기의 서술자도 자료를 갖고 있다. 우선 그 자신이 증언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다음으로는 타인들의 증언이 있다.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전부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소유하게 된 기록들도 있다. 필요한 경우 그는 그것들을 참고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이용할 생각이다. 또한 그의 계획은 그러나 아마도 서론은 이 정도로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처음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4월 16일 아침, 의사 베르나르 리웨는 진료실을 나오다가 계단 참 한가운데에서 죽은 쥐 한 마리를 밟았다. 그때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쥐를 옆으로 치우고 계단을 내려왔다. 그러나 거리에 나와서 생각해보니 그곳이 쥐가 나올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의에게 알려주기 위해 발길을 돌렸다. 병원 수의인 미셸 씨의 반응을 보니
그는 자신이 본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층 더 실감할 수 있었다. 죽은 쥐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그저 이상해 보였을 뿐이었지만 수희에게는 그것이 큰 소동거리였다. 수희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 건물에는 쥐가 없다는 것이다. 2층 계단에 분명 죽은 것처럼 보이는 쥐가 한 마리 있었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다. 미셸 영감은 확신에 차 있었다. 건물에는 쥐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군가 쥐를 가져다 놓은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 간단히 말해 누군가의 장난이라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베르나르 리웨는 집으로 올라가려고 건물 복도에서 열쇠를 찾고 있다가 어두운 복도 구석에서 털이 젖은 큰 쥐 한 마리가 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짐승은 잘 걷지를 못하다가 멈춰서서 균형을 잡는 듯 하더니 리웨 쪽으로 달려오다가 다시 멈춰섰다. 그러더니 다시 한번 멈춰서서 작은 소리를 지르며 제자리를 맴돌다가 살짝 벌어진 주둥이로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고 말았다. 리웨는 그 쥐를 잠시 바라보다가 집으로 올라갔다. 리웨가 잠시 쥐를 바라본 것은 단순히 쥐 때문이 아니었다. 쥐가 피를 토하는 모습을 보자 자신이 하루 종일 걱정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음 날은 1년째 병을 앓고 있는 그의 아내가 산에 있는 요양원으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아내는 그가 시킨 대로 방에 누워 있었다. 이동하면서 피곤해질 것에 대비해 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분이 아주 좋아요. 리웨는 침대 머리맡에 불빛을 받으며 자기 쪽을 향하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30살이라는 나이와 완연한 병색에도 불구하고 리웨는 그녀가 늘 젊은 시절의 얼굴로 보였다. 다른 모든 생각들을 말끔히 씻어주는 미소 덕분인지도 몰랐다. 가능하면 잠을 좀 자둬요. 그가 말했다. 11시에 간병인이 오면 12시 기차를 탈 수 있도록 데려다 줄게요. 그는 약간 땀에 젖은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녀의 미소가 방문까지 그를 배웅했다. 그 이튿날인 4월 17일 아침 8시에 수희는 지나가는 리웨를 붙들고 어떤 나쁜 놈이 복도 한가운데에 죽은 쥐 3마리를 갖다 놓았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쥐들이 피투성이인 걸 보면 누군가가 큰 덫으로 잡은 게 틀림없다고 했다. 수희는 쥐들의 다리를 잡아서 들고 문턱에 서서 혹시 범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비웃으며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잠시 기다리고 서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쁜 놈들, 꼭 잡고야 말 테다. 미셸이 말했다. 리웨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자기 환자 중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변두리 지역부터 왕진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곳에서는 쓰레기가 훨씬 늦게 수거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먼지로 뒤덮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보도 가장자리에 놓인 쓰레기통들을 스치곤 했다. 그렇게 길을 따라가면서 세어보니 음식물 쓰레기 더미와 더러운 걸레 위에 던져져 있는 죽은 쥐 12마리 정도를 볼 수 있었다. 그가 제일 먼저 찾아간 환자는 도로 쪽으로 창이 나 있는
침실 겸 식당인 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깡마르고 움푹 패인 스페인 노인이었다. 그 앞에 깔아놓은 이불 위에는 완두콩이 가득 담긴 냄비 2개가 놓여 있었다. 리웨가 들어갔을 때 침대에서 반쯤 몸을 일으켜 앉아있던 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호흡을 진정시키기 위해 목을 뒤로 젖히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대야를 가져왔다. 그런데 선생님, 그가 주사를 맞으며 말했다. 그것들이 나왔던데 보셨나요? 노인이 말했다. 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집에서는 3마리나 봤다고 해요. 아내가 거들었다. 그것들이 죄다 나오고 있어요. 쓰레기통마다 보이지 않는 데가 없어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곧 리웨는 온 동네가 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왕진을 마치고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전보 온 게 있어서 위에 갖다 놓았습니다. 수의 미셸이 말했다. 리웨는 그에게 혹시 또 쥐를 보았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없었습니다. 제가 잘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못된 놈들이 감히 그런 짓은 못할 겁니다. 그가 말했다. 전보는 그의 어머니가 이튿날 리웨의 집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다. 며느리가 병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 아들의 집안일을 돌보러 오시는 것이었다. 리웨가 집에 들어왔을 때 간병인이 벌써 와 있었다. 리웨는 화장을 하고 정장 차림으로 서 있는 아내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잠시 후 역에 도착한 그는 침대칸에 아내를 태웠다. 그녀는 객실을 둘러보았다. 우리 형편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쓸 때는 써야죠. 리웨가 대답했다. 쥐 이야기는 대체 뭐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곧 잠잠해지겠죠.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를 돌보는 일에 너무 소홀했다고 말하며 빠르게 용서를 구했다. 아내는 그만하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이 돌아오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새 출발을 하기로 해요. 그래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잠시 후 그녀는 남편에게서 등을 돌리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승강장에서는 사람들이 서두르다가 서로 부딪히곤 했다. 기차가 징계를 내뿜는 소리가 그들에게까지 들려왔다. 리웨는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돌아보는 그녀 얼굴이 눈물에 젖어 있었다. 울지 말아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눈물 젖은 아내의 얼굴에 약간 경직된 것 같은 미소가 되살아났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자, 이제 어서 가요. 다 괜찮을 거예요. 그는 아내를 꼭 껴안아 주었다. 이제 승강장으로 내려온 그는 유리창 너머 그녀의 미소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제발 몸 조심해요. 그가 말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출구 근처 승강장에서 리웨는 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일하는 오통 씨와 마주쳤다. 그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리웨는 그에게 여행을 떠나느냐고 물었다. 오통 씨는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검은 사람으로 반쯤은 늙은 사격의 인물 같았고 반쯤은 장의사 같은 인상이었다. 그는 예의 바르지만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시댁에 인사차 다녀오는 아내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관차가 기적을 울렸다. 쥐들이 판사가 말했다. 기차 쪽으로 움직이던 리웨가 출구를 향해 돌아서며 대답했다. 아, 네. 별일 아닐 겁니다. 리웨가 그 순간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라곤 영무원이 죽은 쥐들로 가득 찬 괴짝 하나를 겨드랑이에 끼고 지나갔다는 것뿐이었다. 그날 오후에 진찰이 시작될 무렵 한 젊은 남자가 리웨를 방문했다. 그는 신문 기자이며 이미 아침에 한 번 리웨의 병원에 다녀갔었다고 했다. 그의 이름은 레몽 랑베르였다. 키가 작고 어깨가 딱 벌어졌으며 얼굴은 결의에 차 보였고 눈은 맑고 총명해 보였으며 스포티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용건을 말했다. 그는 파리에 있는 큰 신문사 기자로 아랍인의 생활 여건을 취재하고 있는데 그들의 보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고 했다. 리웨는 그들의 보건 상태가 좋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더 얘기를 나누기 전에 리웨는 그에게 언제나 진실을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물론입니다. 그는 대답했다. 내 말은 현재 상태에 대해 철저하게 고발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철저하게는 못한다고 말씀드려야겠죠.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태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리웨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는 랑베르가 데스크에 제약 없이 취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따를 수 없어요. 그러니 당신의 취재도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군요. 그야말로 생지스트식 발언이군요. 기자가 웃으며 말했다. 리웨는 언성을 높이지 않은 채 자신은 생지스트식 언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자신의 언어는 그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한 것일 뿐, 여전히 인간에 대한 애정은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나름대로 불의와 타협을 거부하기로 결심한 한 남자의 발언일 뿐이라고 말했다. 랑베르는 어깨를 움츠리고 의사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리웨는 그를 문까지 배웅하며 말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랑베르는 짜증이 난 듯했다. 네, 그럼요. 이해하고 말고요. 발을 끼쳐 미안합니다. 그가 말했다. 리웨는 그와 악수를 하며 최근 시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수많은 죽은 쥐들에 대해 취재해보면 흥미로운 기사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 그거 흥미로운데요? 랑베르가 감탄하며 말했다. 리웨는 오후 5시에 다시 왕진을 나가면서 계단에서 체구가 육중하고 얼굴은 큼직하며 눈썹이 짙은 젊은 남자와 마주쳤다. 그 건물 꼭대기층에 사는
스페인 무용수들의 집에서 가끔 마주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장타루는 계단 위에서 담배를 물고 자기 발치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가고 있는 쥐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회색 눈동자로 리웨를 잠시 바라보다가 인사를 하고는 이렇게 많은 쥐들이 구멍에서 나와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리웨도 동의했다. 아주 골치 아픈 일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선생님. 견해에 따라서는요.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전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주 흥미로워요. 타루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더니 이제 움직이지 않는 쥐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리웨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선생님, 이건 결국 수희가 걱정할 일이죠. 때마침 수희 미셸이 아파트 출입구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는 것이 리웨의 눈에 띄었다. 혈기왕성하던 평소 얼굴과 달리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쥐가 또 나타났다고 알려주자 미셸이 리웨에게 말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두세 마리씩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낙담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근심이 가득해 보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목을 벅벅 문질렀다. 리웨는 그에게 몸은 괜찮은지 물었다. 물론 수희는 몸이 안 좋다고 말할 수 없었다. 다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기분 탓인 것 같았다. 수희는 리웨에게 쥐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죽는 일이 멈춰야 모든 것이 나아질 것 같다고. 그러나 다음 날인 4월 18일 아침, 리웨가 역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오다가 보니 미셸의 얼굴이 더 초췌해져 있었다. 지하실에서 다락까지 쥐 10여 마리가 계단에 널려 있었다. 이웃집 쓰레기통들도 쥐로 가득했다. 리웨의 어머니는 그 소식에도 침착하게 반응했다. 가끔 그럴 수도 있지.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은발에 검고 부드러운 눈을 가진 체구가 작은 여인이었다. 널 다시 보니 너무 좋구나, 리웨. 쥐 몇 마리쯤이 돼수겠니? 그녀가 덧붙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더 쉬워 보였다. 그래도 그는 시청에 쥐 소탕과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담당 과장을 알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쥐가 떼를 지어 밖으로 나와서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메르시의 과장은 잘 알고 있으며 부둣가에서 멀지 않은 자기 사무실에서도 쥐 50여 마리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리웨에게 그것이 심각한 일이라 생각하는지 물었다. 리웨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쥐 소탕과에서 나서야 할 문제 같다고 말했다. 메르시에도 동의했다. 자네가 정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지시를 내려야겠지.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 리웨가 답했다. 리웨의 가정부는 조금 전 자신의 남편이 일하는 큰 공장에서
죽은 쥐 수백 마리를 수거했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이 무렵부터 시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공장과 창고에서 죽은 쥐가 수백 마리씩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었다. 때로는 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 사람이 대신 안락사 시켜줘야 할 때도 있었다. 외곽 지역에서 도심까지 리웨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특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마다 쥐들이 쓰레기통 속에서 무더기로 혹은 도랑 속에서 줄을 지어 죽어있는 판이었다. 그날 석간신문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시 당국은 과연 행동을 개시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구역질 나는 쥐들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긴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시 당국은 아무 조치도 마련한 것이 없었고 아무 대책도 세운 것이 없었지만 이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 결과 매일 아침 죽은 쥐들을 수거하라는 지시가 쥐 소탕과에 시달되었다. 쥐들을 수거해 놓으면 작업반 차량 2대가 그것들을 소각장에 가져가서 태우기로 했다. 그러나 며칠 사이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죽은 쥐들의 수가 날로 늘어났고 수거되는 양은 매일 아침 더 많아졌다. 나흘째 되는 날부터 쥐들이 떼를 지어서 거리에 나와 죽기 시작했다. 지하실, 창고, 하수구에서 쥐들이 떼를 지어 비틀거리며 올라와 햇빛을 받고 휘청거리며 제자리를 맴돌다가 사람들 근처에서 죽어버렸다. 밤이면 복도나 골목길에서 쥐들이 찍찍거리며 죽어가는 소리가 작지만 분명히 들려왔고, 아침이면 변두리 지역의 개천 바닥에 쥐들이 뾰족한 주둥이에 작은 꽃 같은 피를 묻힌 채 죽어 있었다. 어떤 놈은 퉁퉁 불어서 썩어가고 또 어떤 놈은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 아직도 수염이 꼿꼿하게 서 있었다. 시내의 계단이나 앞마당에서도 쥐들이 작은 무더기를 이루며 쌓여 있었다. 관공서의 대기실에서, 학교 체육관에서, 혹은 카페의 테라스에서는 한 마리씩 따로 죽어 있기도 했다. 심지어 아름광장이나 대로들, 프롱드메르 산책로 같은 시내에서 가장 번화한 장소에서도 죽은 쥐들이 나타나 사람들이 질색하곤 했다. 새벽에 쥐들을 말끔히 치워놓아도 낮 동안 죽은 쥐들의 사체가 점점 늘어났다. 밤에 보도 위를 산책하다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물컹한 사체 덩어리를 밟게 되는 일도 자주 일어났다. 그 광경은 마치 집들이 세워져 있는 땅이 그 속에 있던 분비물을 배출하고 안에서 굼고 있던 종기와 고름을 표면으로 내뿜고 있는 것만 같았다. 건강했던 사람의 피가 갑자기 역류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태까지 평온하다가 불과 며칠 사이에 발칵 뒤집혀버린 이 작은 도시가 얼마나 놀라웠을지 상상해보라.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랑스도크 통신은 무료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4월 25일 단 하루 만에 6,231마리의 쥐가 소각되었다고 보도했을 정도였다. 매일같이 직접 목격하고 있는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주는 이 숫자는 시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지금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저 약간 불쾌한 사건이라고 불평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는 아직 규모를 확정할 수도
원인을 알 수도 없는 이 현상에 무언가 위협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천식 환자인 스페인 영감만이 양손을 여전히 비비면서 나온다, 나와 하고 늙은이 특유의 유쾌한 말투로 되풀이해 말하고 있었다.